내가 온전히 내 스스로 좀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싶은데 혹시 약 먹으면 내가 아닌 거 아니야? 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약 평생 먹거나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 제가 약을 처방해 드리는 거는 약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있는 되게 사적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얘기가 노출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이거는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기록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 때나 오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헬스팩트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뉴스핌 조준경 기자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이 정신과에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들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준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원장님, 일반인들이 요새는 덜한데 예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정신과에 간다 그러면은 좀 약간 터부시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게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릴 텐데 네. 오늘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약을 먹으면 뭐 중독된다라거나 뭐 정신과 약이 좀 약간 사람을 좀 뭐랄까 나른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약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거부감이나 공포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임상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나요? 네. 일단 정신과 약 자체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보면 내 정신을 내가 온전히 내 스스로 좀 이렇게 좀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싶은데 혹시 약 먹으면 내가 아닌 거 아니야? 내가 달라져 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의지로 이겨내고 싶어가 우리의 보통의 생각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오해일 수 있는 게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장점을 더 살릴 수도 있고 또 이 증상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점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본래의 이런 것들을 기능 발휘 못했던 거를 회복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요새는 막 다 검색해서 오잖아요. 그 병원에 오기 전에 어떤 약을 좀 걱정을 하나요? 약을 먹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너무 깔아앉는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많이 하셨거든요. 가라앉는다는 게 너무 처지고 힘들어지고 막 다음날 너무 이렇게 너무 나른해서 자게 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약에 대한 굳이 변명한 힘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잤던 분들에게 좀 이완을 시키면서 나른하게 해야 잠을 주무실 수도 있고 수면제가 아닌데 잠을 자게 하는 이 약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음날까지 지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똑같은 용량에서 어떤 분은 부족하고 어떤 분은 과할 수도 있어서 그런 아주 세밀한 정도를 자주 찾아가셔서 약을 조절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진정이 돼 과도하게 진정이 돼서 가라앉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신과 약 중에 살찔 수 있는 약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약들의 경우에 있어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거는 약물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우울증이 오래되면서도 처음에는 체중이 빠지긴 한데 나중에는 과도하게 체중이 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너무 활동을 안 하게 되고 스트레스로 받았을 때 비만 세포가 이 코티졸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좀 과도하게 살이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때문이기도 하고 증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게 있고 중독된다, 의존된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십니다. 이 약 평생 먹거나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약을 처방해 드리는 거는 누구누구님께 약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제대로 끊기 위해서는 재발이 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대로 치료가 됐을 때 저랑 같이 끊으시죠 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오히려 제대로 치료를 안 받고 했다가 다시 재발해지면 약을 또 쓰게 되는 용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요. 이게 약이 문제가 생긴다는 게 중독이나 의존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약 자체가 중독이나 의존은
되는 약도 있고 안 되는 약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은 중독되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합니다. 또 네. 저희가 주로 중독이나 의존을 치료하는 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약은 선별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잘 하겠지요. 네. 원장님, 그러면은 이 중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네. 정신과 약이 그 결국에는 뇌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뇌에 어떤 데미지를 준다. 네. 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일단은 일부 그럴 수는 있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약을 오래 먹었더니 사람이 이상해졌다. 물론 그럴 수 있기는 합니다. 약이 부작용이 100% 자유로운 약은 없으니까요. 네. 물론 예전 약들은 훨씬 그런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항정신병 약제도 예전에 이제 정형적인 아주 옛날 약들은 빨간 약이라고 불리는 건 클로로프로마진이라는 약이 있는데 너무 깔아앉기도 하고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무거운 약인데 이 약도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예전에 중세시대나 우리나라에서도 갇혀서만 지냈던 분들을 오히려 세상 밖으로 나오게 했던 약들이 이 약인데 네. 그런 부작용들이 너무 과도하게 진정되고 또 처지고 어눌해지고 이런 경우를 보완해서 비정형화된 약물들도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약들 자체가 조금 양상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이 증상이 과도하게 이렇게 병발하게 되고 만성화가 되면 뇌의 기능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현병이나 이런 만성화되는 질환을 오래 앓았을 때 재발하게 되면 뇌 기능이 점차로 떨어져서 이게 조현병인지 어떤 치매 증상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정신과 약들을 제대로 쓰는 이유는 증상이 재발하지 않고 과도하게 증상이 이렇게 병발했다가 뇌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만성화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약을 오래 쓰게 되고 약의 부작용도 곁들여지면서 이런 것들을 약 써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심리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고 네. 약의 영향도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증상적으로 뇌 기능이 확 나빠지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약의 역할이긴 합니다. 그럼 초기에 빠르게 약을 썼으면은 그런 지경까지는 안 갔는데 네. 빈발하게 그 병이 다시 재발하는 문제 때문에 네. 더 큰 용량을 쓰게 되고 네. 그게 결국에는 이제 뇌의 데미지로 이어져서 사람들이 그 어떤 원인을 약으로 돌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네, 간편하게 제가 이해를 한 게 맞나요? 네네, 정리를 간편하게 잘해주셨네요. 네. 원장님,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정신과 진료를 보러 가는 거에 대해서 이 어쨌든 간에 우리 모든 진료 기록은 네. 이 심평원인가요? 네. 다 모이게 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시나 내가 정신과 가서 진료를 받고 상담을 받았는데 네. 불이익 받는 거 아니야? 언젠가 네. 뭐 직장을 구할 때라든지 네.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오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제도가? 네.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이라는 데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어떤 우리의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게 암호화돼서 이렇게 보존이 됩니다. 네. 또한 심사평가원 이 기관에서는 진료 관련된 내용 때문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그게 우리나라의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값싼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만약에 내 기록이 내가 내 안에 있는 되게 사적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얘기가 네. 노출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이거는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이 기록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그 유무조차도 말씀이신가요? 네,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고 네. 그게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의료법상의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내가 많이들 이제 공무원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건 국가기관이니까 건강보험공단이 이거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아니야라고 해서 염려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 기관의 인사 담당자들도 네. 그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의원에도 그 공무원분들 많이 오십니다. 되기 전에도 많이 오시고요.
다만 이제 일부 한정된 직군에서는 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직군, 특히 파일럿 조종사분들 네. 이런 분들하고 일부 어떤 기관에서는 그걸 요구를 하고 본인이 그걸 동의했을 때만 가능하긴 합니다. 가족들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노출된다, 이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이 어떤 증상이나 상황일 때 네.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 때나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가봐야 되나? 의심이 들면 가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스스로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데 좀 힘들어. 그러니까 고민하셨으니까 가봐야 되나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가봐야 되는지 안 가봐야 되는지도 가서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 때나 가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중요한 정도를 그냥 편하게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괜찮으시면 약 안 드셔도 되고 더 안 오셔도 되고, 조금 문제가 있으시다면 봐보시는 거죠.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폐렴 얘기 자꾸 하지만 엑스레이 찍어봐야 폐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잖아요. 네. 정신과에서 진단이나 증상에 관해서는 담당 전문의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 마치 엑스레이를 찍듯이 가서 선생님을 만나보고 더 항생제 먹고 해야 할지, 아니 감기로 그냥 지나갈지는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기준을 딱히 또 말씀드리자면 그냥 스트레스 요인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별로 평상시에는 좋았는데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나빠졌다가 좀 지나가면 괜찮아지고, 네. 그리고 스트레스 있는 중에도 내가 잘 조절해서 일상이 무너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 괜찮을 정도인데, 요 상황이 있을 때 무너졌거나 상황이 있기 전에도 좀씩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더 무너졌거나 그렇게 되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 네. 그래서 회복이 안 돼서 일상이 무너졌다는 게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또 체중도 많이 빠지시고 혹은 너무 과하게 잠을 주무시거나 네. 또 잠을 못 잔다거나 그렇게 하고 또 기억력도 떨어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으로 오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고 한 1, 2주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런 본인의 원래 하던 정도가 힘들어지면 가보시라고 하고요. 네. 거의 모든 정신과 질환은 항목 중에 진단 중에 여기에 써 있습니다. 기존에 본인이 하고 있던 일상생활과 달라진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나 집, 친구 관계 등등에서도 달라지는 게 있다. 이런 부분이 진단 기준에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이 무너져서 힘들어진지 아닌지 이게 기준일 수는 있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생활에서의 어떤 변화 그런 걸로도 자신의 어떤 정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청소년, 뭐 중년, 남성 다 네. 연령대별로 네. 정신적인 위기, 네. 그런 질환이 오는 메커니즘이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구분을 하세요? 아예 대표적으로 좀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그 학령기 중고등학생 뭐 이런 혹은 초등학생 이렇게 있는데 네. 만약에 사춘기 정도가 됐는데 사춘기도 사실은 한 80% 정도는 그냥 보통 무난하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사춘기 정도가 너무 세서 부모하고 너무 갈등이 벌어진다, 혹은 진짜로 물건이 때려 부서질 정도가 되거나 부모하고 갈등이 있어서 물리적인 이런 이렇게 신체적인 폭력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경우까지 벌어지고, 이런 가정 내의 상황들 갈등이 좀 보통의 사춘기보다 더 심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네. 학교를 가기를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대부분은 어떤 친구들 관계에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가진 학교 생활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친구 관계 외에도 교사나 혹은 학습 자체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등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아이들은 더 어린 애들은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또 이렇게 해서 학교를 못 간다거나, 너무 더 어린 아이들은 소변을 잘 가렸던 애가 갑자기 소변을 못 가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하면서 퇴행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네. 그 연령대, 자라나는 연령에 맞춰서 정상 발달 수준에서 좀 달라지는지를 보는 게 필요하고요. 네. 중년층의 경우는, 남자 중년의 경우는 많이 쓸쓸합니다. 그렇죠. 쓸쓸해서
집안에서 반기는 거는 강아지나 고양이밖에 없을 수 있어요. 네, 심지어 동물들도 서열을 알아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버지들이 원래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렇게 반려동물을 안 키우려고 했다가 제일 많이 케어하는 부분도 또 아버지들이 많이 하기도 하죠. 그만큼 이제 가정 내에서 본인의 입지나 위치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남자분들은 또 요즘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마치 은퇴의 증후군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점점 이제 자기의 어떤 정체성, 원래 일로서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정체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머니들은 애들이 좀 커나가면서 사춘기만 되더라도 엄마랑 잘 소통을 안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우리 집을 떠나가면 빈 둥지 증후군, 마치 둥지의 새가 떠나가면 어미새는 아무것도 없는 빈 둥지에서 있는 내가 뭘 하고 살고 있지? 라고 하는 가정주부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다 어떤 자신의 롤에 대해서 재확인하려고 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경우인 거네요. 그렇게 되고 또 특히 이제 중년 여성분 경우는 49.8세 거의 50세에 폐경, 요새는 완경이라고도 얘기하던데 네. 그런 고갱년기 시기에 전후로 해서 4, 5년 전후로 해서 감정 기복의 변화도 심하기도 하고 네. 또 갱년기 수준을 넘어가서는 정도의 증상을 훨씬 더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년의 우울증, 여성의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또 노년의 경우는 대부분 몸으로 증상이 와서 네. 병원을 막 다녀봐도 원인을 찾지 못하겠는데 정확히 원인을 찾지 못하겠는데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실제로 기분 좋고 좋으실 상황에서는 그렇게 아프지 않으신데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너무 몸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 다녀도 회복이 안 되시고 잠을 못 자고 점점점 마르게 되시고 기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의 경우는 갑자기 기억력이 뚝 떨어져서 치매랑은 좀 다릅니다. 이런 어떤 인지 기능이 치매는 한 3년, 5년 걸려서 쭉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된다면 가성 치매라고 하는데 우울증 경우 갑자기 우리 집 현관 번호를 깜빡하는 경우도 있고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노년층의 경우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양상으로 오기도 합니다. 원장님, 오늘 어떤 오해와 그런 어떤 편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심리 검사나 상담 비용 이게 네.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정신과 그 상담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또 그런 거에 가격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어떤 장애물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의 정신과 의원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보험 체계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울증이든 어떤 불안이든 불면이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정신과적인 것들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물론 설문도 되게 많고 또 저희 병원은 뇌파를 찍기도 하는데 검사들을 하게 되면 그런 검사들이 비용이 좀 올라갈 수는 있지만 네. 초진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뭐 2, 3만 원대부터 5만 원, 많아도 10만 원 안에 해결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검사 붙으면 10만 원 이상 붙이기도 하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초진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검사들을 하고 확인을 하는 초진 비용이 뭐 2, 3만 원에서 5, 6만 원, 10만 원 요 정도까지 될 수 있지만 네. 막 어마어마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또 약 포함해서 재진 비용은 한 달에 또 그것도 1, 2만 원 약만 받으신 경우에 또 네. 혹은 2, 3만 원, 3, 4만 원 요 약의 종류에 따라서 검사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 내에 있어서는 그 정도 되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비급여일 수도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를테면 비급여가 이제 심리 검사를 해도 비급여 항목들이 이거는 국가 건강보험에서 보존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뭐 비싼 항암제 중에 일부는 비급여에서 많이 비싸지듯이 네. 정신과 영역에서 비급여가 붙는 것들은 비싸져서 종합심리검사는 뭐 20만 원대에서 말하면 40만 원대 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상당히 비싸네요. 근데 그 종합심리검사는 사실 그 임상심리사가 3시간, 4시간 뭐 이렇게 길게 하는 거고 검사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그렇게 비용이 붙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이 실손보험이
커버해줄 수 있는 영역도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는 정신과는 실비보험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그랬고, 그렇게 알고 상담사분들, 그 보험 설계사분들도, 상담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정신과 진료는 실비보험이 안 돼요라고 했지만, 이게 22년인가 실비에 대해서 이렇게 가입을 못하게 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네. 다만 진료를 받았을 때 만약 고혈압 환자가 이렇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체킹하듯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약물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유병자 보험에 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렇게 유병자 보험으로 들 수 있고, 네. 정신과 진료를 뭐 받았다고 해서 실비 보험에 못 들어간다, 그건 위헌으로 알고 있으니 그거는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보험들, 2016년도 이전의 보험은 그 약관이 달라서 정시가 안 되기도 하지만 16년도 이후에 든 보험들은 또 실비 보험이 되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회사마다 약관에서도 다르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양영준 원장님 모시고 정신과에 대한 약 복용의 어떤 오해와 편견, 그리고 정신과 진료 기록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드실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편하게 정신과 의원을 방문하셔가지고 그때그때 빠르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